현재 저는 이제 철도청으로 임용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철도공단으로 2년 반 전에 제가 퇴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성정보대학에서 철도전기안전과에서 현재 이 전기철도 구조물 공학하고 전기철도 공학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처럼 대면 강의하고 우리 대표님이 찍어서 온라인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로 되다 보니까 제가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어쩔 때는 카메라 보고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여론 보고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런 양상이어서 조금 어쩔 때 보면 상황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면 강의 위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미 배포해 드린 대로 이 자료를 위주로 하되 제가 가끔 이제 카메라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페이지는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화면을 보실 필요는 없고 이미 제공된 자료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자료집 가지고 계시죠? 예. 예. 요 자료집. 그거 말고. 요거. 예. 그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집은 요약으로 편지한 뒤에 제가 실전 문제 해가지고 약 한 70문제 정도 제가 뽑아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록된 건 한 73문제인데 중복된 거 한 너댓 개 빼면 한 70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시간은 50분 하고 10분간 쉬고 이제 저한테 이제 3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시간은 아마 이 내용 전체 하려면 3시간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3시간 정도 이렇게 핵심 내용만 추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조물 공학은 자, 전기철도의 구성 하면은 우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기, 철도, 구성. 이런 이제 키워드가 있거든요. 전기, 철도, 구성이 있는데 전기, 철도, 구성의 3가지가 무엇이요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실 거예요. 전기, 철도, 구성은 자, 제가 그림으로 먼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기, 철도, 구성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맨 앞에 있는 거. 송변전 설비. 이게 이제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여기 그림 있는 게 얘가 이제 전기차거든요. 전기차에다가 전기를 보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전기를 보내주기 위해서 설치한 설비가 뭐냐? 위에 전차선로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전차선로. 자, 이거를 급전설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전기차. 자, 이거를 우리는 부하설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표기하자면 얘가 1번이 되겠고, 자, 얘가 2번이 되겠고, 얘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실의 부하설비 그러면 이 조명이나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전기철도에서는 부하설비가 소위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설비가 반드시 전차선로라고 하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 강의실에 전등에 전력을 보내려면 이 천장에 전선이 깔려 있겠죠, 물론. 자, 근데 전기차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뭔가 레일 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설비가 있어요. 그 설비가 이 전차선로 설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차선로가 레일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레일 위에다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그냥 하늘에다 그냥 어디 기둥만 세워서 그냥 무조건 설치할 것이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기차가 주행을 하는데 10km, 20km 꾸물꾸물 가는 게 차가 아니죠. 수백 킬로, 300km 이상 간다 이거죠. 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정교한 설비가 필요하다. 그 정교하게 전차선을 지지하는 설비가 무엇이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고자 하는 구조물 설비다. 자, 그래서 이 전차 선로를 이거를 지지
보장하는 설비가 구조물 설비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전기철도 구조물 공학입니다. 그래서 전기철도 기사 또는 상위 자격증 기술사 등등이 이 과목이 정규 과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뭐 구조 역학을 뭐 분석한다든지 그런 것은 구조 역학 회사가 별도로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철주나 비임, 기초, 지선 등등의 기본적인 구조물을 이해해야만이 전기철도 공학을 우리가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처럼 전기철도 구성이 자, 전기차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을 어떻게 예쁘게 지지하고 보장할 것이냐, 그 설비가 바로 이 구조물 공학, 구조물 설비다. 이렇게 기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집 4페이지에 보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기철도 구조물 공학은 총 6장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조물 일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전조의 종류, 뭐 기초 이렇게 등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맨 처음에 지선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전기철도에 쓰는 지선의 종류는 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단지선, V형지선, 그 다음에 수평지선, 궁형지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자, 뭐 제가 모니터에도 표출했습니다만은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단지선부터 궁형지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전철주의 지선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아니면 전철주의 지선 뭐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5가지 쓰시오 그러면 5가지 쓰면 되고요. 자,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3가지만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뻥뻥 남아돈다 그러면 5개 써도 그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전철주의 지선을 5가지를 쓰고 그리시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림을 그리시오란 말은 없고 그냥 지선의 종류만 쓰시오. 그러면 한글로 지선의 종류만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시오 그러면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이거는 퍼펙트하게 점수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평행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차선의 평행 개소 등에서 일본의 2개의 가동브라켓을 지지하는 설비를 평행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면 답이 평행틀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 평행틀 여기서 눈으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아마 우리 저 계신 분들은 안 보실 수도 있어. 김상철님 같은 거 안 봤죠? 모르죠? 자, 몰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데리고 지금 요 앞에 실습장 제가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자, 평행틀이 답입니다. 여러분. 답이면은 거기 보면은 2개의 가동 브라켓가 키워드예요. 2개의 가동 브라켓. 줄쳐보십시오. 2개의 가동 브라켓. 즉 만약에 문제가 2개의 가동 브라켓의 지지 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럼 답이 뭐라고요? 평행틀이라고. 자, 지금은 우리가 전차 선로를 이미 공부했거나 현장에서 익히 보아 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해도 돼요. 자, 그렇지만 전기철도 기사를 시험 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김상철님처럼 뭐 전혀 다른 분이 계신다든지 전혀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면 자, 2개의 가동 브라켓을 지지 요 코멘트가 있다. 그러면 답은 평행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차선로 설계 시공 표준이 있습니다. 자, 전차선로 설계 시공 표준은 마이너스 25도에서 표준 온도 10도, 그 다음에 최대 온도 40도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철도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표준 온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다른 전기 설비, 구조물, 다른 뭐 어떤 장비 등등은 표준 온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철도는 설계 시공 표준에 표준 온도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내륙이잖아요, 내륙. 전차선로 설계 시공 표준은 3군데 조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내륙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안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기철도 기사, 산업기사 수준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면 내륙에서의 표준 온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엔지니어 회사에 근무하신다 그러면은 자 터널의 설계 온도 시공 표준이 있고 해안가의 설계 온도 시공 표준이 있다. 이 정도로 많이 기억하시고 자 전차선로 설계 시공 표준은 25도, 10도, 40도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대전역 앞에 전차선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차선로가 이 온도 범위 안에서는 정상적 100%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45도 되면 이거 안 됩니까? 마이너스 30도 되면 열차 못 갑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지금 온도가 갑자기 30도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열차가 아예 못 가는 게 아니고 서해 운전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40도가 넘었다. 그러면 다행히 서해 운전해야 되겠죠. 이 설계 기준은 전차 선로, 이 구조물에 대한 설계 기준입니다. 전차 선로. 자, 그러니까 따로 뭐 궤도나 그러니까 레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떤 그 기준은 따로 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서행한다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전기철도는 이 온도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10도의 내용은 뭐냐면 10도. 이 10도의 내용은 예를 들면 자, 선로상에 이렇게 전철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철주에는 가동 브라켓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가동 브라켓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가동 브라켓가 있고, 여기가 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로가 있고, 가동 브라켓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전철주라고 보고, 이 안테나가 가동 브라켓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앞에가 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선로가 있는데 이 가동 브라켓가 선로상으로 지금 이 상태면 딱 90도잖아요. 그렇죠? 90도입니다. 자, 이 90도로 설치하는 온도가 몇 도냐? 10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온도가 주요 온도가 10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도도 있고 30도도 있습니다. 최대 온도 40도도 있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35도까지 가요. 자, 그러면 여름철에는 이 가동 브라켓가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가동 브라켓에 뭐가 걸려있냐? 전차선이 묶어져 있잖아요. 전차선이. 자, 그럼 이 전차선은 이 전차선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전차선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 가동 브라켓에 걸려있는 전차선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장력 장치 쪽으로 이 가동 브라켓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가동 브라켓은 말 그대로 가동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브라켓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10도의 의미는 뭐냐? 전철주를 기준으로 레일, 궤도와 90도가 되는 지점이 10도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공할 때도 이 10도를 기준으로 지금이 30도네? 그러면 이걸 오른쪽 돌아가게 설치합니다. 실제. 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통합하중으로 우리가 작용을 하는데 바람에 의한 하중은 수평하중으로 작용합니다. 바람은 수평하중으로 작용하는데 풍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갑종, 을종, 병종 하중이 있습니다. 갑종 하중은 여름철 고온계 표준온도 때 적용하는 하중입니다. 자, 을종 풍압 하중은 겨울철 마이너스 5도씨에 적용하는 하중이 을종 하중입니다. 자, 그리고 을종 풍압 하중에서는 비중 0.9의 두께 6mm의 빙설이 전선에 뭉쳤다고 보고 설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이. 자, 이 전선 주변에 얼음이 맺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얼음이 가장 잘 맺히는 온도가 0도씨를 전후해가지고
바람이 0에서 5m/s 이하의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 전선에 얼음이 잘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철도 전차선로는 대부분 선로상의 높이가 급전선 아무리 해봐야 7m 수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낮은 측면이에요.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산 위에 있는 송전선로 있죠, 여러분.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자, 그런 송전선로에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전기철도 급전선로도 다 준해서 설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선 주변에 두께 6mm, 이 얼음의 비중은 0.9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중은 단위 부피당 무게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 비중이 1이 물입니다. 물이 한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금이 한 17 정도 된다. 가끔 최근에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납은 그보다 좀 더 무겁던지 아마 그럴 겁니다. 납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같은 부피 따라서. 자, 바람은 갑종, 을종, 병종이 있는데 병종은 최저 온도 때 아주 극한 온도를 의미한 겁니다. 자,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갑종 풍압 화중에 적용하는 온도는 무엇입니까? 답, 표준 온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또 물어봐요. 자, 겨울철 저온계에 적용하는 풍압 화중은 무엇입니까? 답, 을종 풍압 화중.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풍압 화중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갑종 풍압 화중, 을종 풍압 화중, 병종 풍압 화중.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구조물에 가해지는 풍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에 가해지는 풍압.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전주에 바람이 불어요. 자, 전주에 바람이 붑니다. 자, 이 전주에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자, 바람이 불면 이 구조물의 단면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구조물의 단면적. 자, 그리고 구조물의 전체 길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구조물이 받는 풍압은 뭐냐? P는 ACX 16분의 VX 제곱이다. P는 ACX 16분의 VX 제곱. 자, 여기서 P, 구조물에 가해지는 풍압은 A, 구조물의 단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X는 문제할 때 줍니다. 이렇게. CX는 뭡니다? 라고 줘요. 1.2입니다. 1.1입니다.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그 문제에 따라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VX는 풍속. 풍속. 자, 그래서 구조물에 가해지는 풍압은 P는 ACX 16분의 VX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가끔 풍속 계산은, 풍압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잘 나와요. 뭐 뒤에 예상 문제도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풍속할 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급전선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 급전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선에 가해지는 풍압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경관입니다. 자, 여기에 가해지는 P를 구하시오. 이런 말 잘 나옵니다. 문제가. 자, 그러면 이 전선은 여러분 전선은 자, 이와 같이 원형이잖아요. 네? 원형입니다. 자, 여기서 A가 뭐냐면 바람을 받는 물체의 수직 투영 면적이란 말 용어가 있어요. 수직 투영 면적. 수직 투영 면적이 뭐냐면 자, 전선은 원형이에요. 자, 원형을 이렇게 전선을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자,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 전선 여기 딱 잘라서 보면 자,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자, 요 면적. 이게 단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전선의 지름 있잖아요, 여러분. 전선의 지름. 자, 얘가 전선의 지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선의 지름 곱하기 요 길이. 요 길이 S를 어떻게 해요? 그죠? S. 자, 그러면 전선 한 경관에 경관 곱하기 전선의 지름 하면은 전선의 전체 수직 투영 면적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우리 사각형의 단면적 계산은 A 곱하기 B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을 받는 물체의 수직 투영 면적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근데 왜 수직 투영이라는 말을 썼냐면 전선 같은 경우는 원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된 겁니다. 만약에 사각형 구조물이 있다. 그럼 수직 투영 이런 용어 필요 없죠. 그냥
구조물에 바람받는 면적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수평 하중, 바람에 의한 하중 계산할 때는 대부분 전선에 걸리는 통합 하중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수평 하중에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람에 의한 하중도 있고, 자, 곡선로의 수평 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평 하중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 하중의 종류는 세 가지. 자, 문제를 적어볼게요. 자, 수평 하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통합 하중. 자,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곡선로 수평 하중. 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직선로의 전차선 편지에 의한 수평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선로 전차선 편의에 의한 수평 하중. 자, 이게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곡선로의 수평 하중입니다. 자, 곡선로 수평 하중은 뭐냐? 이게 도대체. 자, 우리 철도 선로는 직선만 있는 게 아니죠. 곡선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처럼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곡선이다 해서 전차선로가 없냐? 그게 아니죠. 직선에도 전차선이 깔리고 곡선에도 전차선이 깔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차선이라고 해요. 전차선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선은 우리 전기철도의 전차선은 그냥 빨래줄처럼 그냥 훅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전차선 설치해서 양쪽에 엄청난 장력을 당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도 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장력. 자, 이 전차선은 당연히 전철주에다가 시공을 하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전차선은 이 전차선을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브라켓을 통해서 전혀 딱 잡고. 자, 그러면 전철주에 걸리는 하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평 장력입니다. 어떻게? 자, 곡선로에서 양쪽에 고장력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주 지점에서 느끼는 하중은 뭐냐? 자, 선로의 중심 방향으로 수평 장력이 작용합니다. 감오시죠? 네. 양쪽에 장력이 걸렸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안쪽으로 장력이 걸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이 수평 장력은 뭐냐? P는 R분의 ST라고 합니다. P는 R분의 S. 자, 여기서 S는 당연히 뭐야? 전철주 경과입니다. 예. 전철주 경과. R은 곡선 방향. T는 전차선의 장력.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곡선의 수평 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곡선로의 수평 장력 그러면 답이 일단은 공식을 P는 R분의 ST를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 써진 거죠. 곡선로의 수평 장력 P는 R분의 ST. 곡선로의 수평 장력 P는 R분의 ST. 곡선로의 수평 장력 P는 R분의 ST. 이렇게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차선 지그재그 편의에 따른 수평 장력이 있습니다. 전차선로 지그재그 편의에 따른 수평 장력이 있는데 실제 현업 실무에서는 전차선 직선로의 전차선 편의한 수평 하중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실무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분이 뭐냐면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은 책에 있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자, 직선로에서 전차선 편의에 의한 수평 장력이라고 하는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ET sin 세타 이퀄 ET 가로 루트 S의 제곱 플러스 ED 가로의 제곱분의 ED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ET 가로 루트 S의 제곱 플러스 가로 ED의 제곱분의 ED 요 공식은 암기하시다. 그죠? 자, 그래서
전차선로 직선에서 지그재그 편의에 따른 수평 장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식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는 중상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살짝 타치를 해보면, 자, 이와 같은 어떤 수식이 있다고. 자, 이와 같은 도형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 자, 이것을 제가 S로 쓰겠습니다. S가 하고, 여기를 2D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보면은, 자, 얘가 세타예요. 자, 그럼 여기 세타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그림에 있는, 자, 장형 옆에 T가 세타 보이시죠? 그 세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가 경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C의 제곱은 S의 제곱 플러스 2D의 제곱입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걸 그대로 응용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C는 뭐냐 그러면 C는 뭐냐, 또는 여기서 C가 뭐냐 그러면 이 오른쪽을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루트 씌우면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여기서는 자, 사인 세타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 그죠? 여러분, 그죠? 자, 사인 세타는, 자,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자, C, 사인 세타가 뭐지? C분의 예 맞죠? 여러분? 자, C분의 2D가 사인 세타예요. 이 그림에. 이해되시죠? 자, 그럼 C가 뭐냐? C는 루트 S의 제곱 플러스 가로 2D의 제곱. 여기 가로 조심해야 돼요. 가로. 네? 가로 꼭 쳐야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D의 제곱을 써버리면 틀려버린다, 여러분. 자, 얘가 C예요. 이 C가 분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 루트, 자, S의 제곱 플러스 가로 2D의 제곱 분의 2D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2D라는 게 나오는데, 2D가 뭐냐면, 자, 우리가 전차선을 편의를 한번 좀 보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자, 이게 궤도 중심. 자, 그러면 전차선 편의를 이렇게 우리가 시설합니다. 편의를 시설하죠. 자, 그러면 편의를 시설할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편의 D입니다.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걸 약간 이쪽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편의가 D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2D는 뭐냐면, 완전히 한 경과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경과를 따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갖다가 2D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제가 D를 위에 D, 아래 D 두 개 해놓은 거예요. 그 두 개 해서 2D라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수직 하중을 보겠습니다. 수직 하중. 자, 수평 하중은 바라면 하중하고 곡선의 수평 장력, 그 다음에 전차선 지그재그에 의한 수평 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수직 하중 한번 가겠습니다. 수직 하중. 자, 수직 하중은 뭐냐? 수직 하중. 자, 하중은 수평 하중, 수직 하중, 그 다음에 모멘트 하중,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 하중을 한번 가보면, 이 수직 하중은, 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수직 하중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자, 자중입니다. 자중. 여기서 자중은 뭐냐? 구조물 자체 무게를 자중이라고 합니다. 구조물의 자기의 무게, 그러니까 빔의 무게, 뭐 브라켓의 무게, 뭐 전선의 무게, 급전선의 무게, 완금의 무게, 외자의 무게, 어떤 근구의 무게, 전철주의 무게, 그 구조물 스스로 자체의 무게. 자, 두 번째, 자, 빙설의 무게, 빙설하죠. 자, 세 번째, 유지보수자, 유지보수자 무게, 몸무게라고 하는 게 맞겠죠?
크게 세 가지. 자, 또 수직하중은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이때 자중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하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하중. 여기서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죽어있는 하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하중. 자, 그리고 얘는 뭐로 표현하냐면 활하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하중, 우리가 뭐 횟집에 물고기 살아있는 거 사러 이렇게 하잖아요.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하중 뭐고 활하중 뭐냐. 자, 사하중은 한 번 처음에 설치하면 이거 철거 때려 부수기 전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사하중입니다. 활하중은 뭐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자, 빙설 겨울에만 있잖아요. 여름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일단 날씨 떠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하는 게 활하중이다. 자, 유지보수자는 뭐냐? 그럼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활하중이죠. 유지보수자는 유지보수할 때 올라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빔이 올라갑니다. 브라켓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자 하중을 우리가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60kgF짜리 2명 올라가는 걸로 봐줍니다. 자, 그러면 유지보수자가 언제 반영합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60kg의 몸무게 2명이 전지 올라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설계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앞에 대전역 앞에 설치된 모듈 구조물은 이미 60kg짜리 2명의 사람이 이미 올라타 있는 것으로 다 계산하고 다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안 올라가 있지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한 3명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다 견디게 돼 있다 이거. 자, 그렇다고 5명 이상 올라가게 설계하면은 이게 많이 들어요. 쓸데없이. 자,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수직하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선의 도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슬리트 점프. 자, 옆에다 한글로 써주십시오. 자, 여기 이제 SLET, JUMP였거든요. 슬리트 점프 영어가 있는데, 자, 슬리트 점프. 자, 한글로 이렇게 한글로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 오른쪽에 말을 써놓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전솔로에 빙설이 부착하는 새벽 시간대 전류 흐름의 증가에 의해 주울열에 의해 빙설이 녹아 동시에 떨어져 나갈 때 반력에 의하여 성전선에 튀어오르는 현상,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반력에 의하여 성전선로가 튀어오르는 현상. 자, 튀어오른다? 뭐지? 점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힘드니까, 기억하기 힘드니까, 자, 우리 경제적 공부를 합시다. 자, 반력에 의해서 튀어오르는 현상. 자, 나 뭔지 모르겠어. 일단 점프니까 슬리트 점프를 하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슬리트 점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송전선로 여러분 가끔 이제 시화와 앞이라든가 가서 보시면 송전선로에 큰 철탑에 송전선로가 여러 개 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 보면은 딸랑 전철주가 이렇게 딱 하나 있으면 말이죠. 왕큼에 딸랑 이렇게 세 가닥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송전선로 그렇지 않잖아요. 긴 철탑에서 위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많은 것은 3333 해가지고 거의 한 4회선 가는 것도 있습니다. 통상 뭐 이제 양쪽이 이래서 오른쪽 이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자, 어쨌든 위에 있는 송전솔로 아래 있는 송전솔로가 이렇게 복층으로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동시에 떨어져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취이르면 또 이렇게 점프하면 상관없는데, 자, 아래쪽 송전솔로가 얼음이 얼려 있다가 탁 떨어져요. 그러면 이 반동으로 툭 튀어오릅니다. 요게 슬리트 점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선 간에 혼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뭐 오프셋을 가속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오프셋 안 하고 철탑부터 크게 해가지고 이게 튀어 올라도 물리적으로 닿지 않게 그런 또 높이 시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설이 있습니다. 지지물 등과 같이 지면에 떨어져 있는 물체, 눈이 쌓이는 것을 관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 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철주 또는 전철주에 걸려있는 빔, 브라켓 등등은 뭡니까? 지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빔, 지면에 떨어져 있어요. 브라켓, 지면에 떨어져 있습니다. 전선도 지면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면에 떨어져 있는 구조물에 쌓이는 눈을 뭐라고 하냐? 관설이라고 합니다. 관설. 관설의 하중은, 자, 특히 왕검의 관설 하중은 10분의 mb 제곱 f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 자, 그래서 눈의 비중은 0.3이고 관설 바닥폭은 b, 관설 계수는 f 등등이 있는데 실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눈의 비중은 문제에서 줍니다, 여러분. 제가 0.3을 써놨었는데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기억하지 마십시오. 실제 시험 볼 때 0. 얼마 줄 수 있습니다. 그 수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관설계수도 줍니다, 문제. 그 준 거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0.3 써놨는데 0.3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평강이라고 있어요. 자, 재료에서 평강, 강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제 제가 내볼게요. 두께 3mm 의 판으로 폭이 125mm 미만의 재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평강.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25mm 이상의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강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표시 안 됐는데 박판, 후판이라는 게 있어요. 박판, 후판. 자, 박판. 이게 약간 한문적 용어인데요. 박판이 있고 후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판은 뭐냐면 이 강판인데 강판의 두께가 6mm가 기준이에요. 6mm 기준으로 6mm보다 더 작다. 그러면 박판이에요. 박판이 뭐다? 박하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 제 말에 인심이 너무 박해. 얇다. 후판. 아, 저 양반 인심 후에 후판. 두껍다. 자, 두께가 6mm 이상이다. 후판. 6mm보다 안 된다. 박판. 자, 폭 125mm가 넘는다. 강판. 125mm가 안 된다. 평강.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장 힘과 구조물 가겠습니다.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을 적용합니다. 뉴턴을 적용하는데 1kg 중은 9.8 뉴턴입니다.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입니다. 자, 이것은 약간 기계적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1kg 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우리가 힘의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뉴턴이라는 우리 물리학자께서 우리 지구상은 만유 인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힘의 단위가 뉴턴입니다. 자, 그리고 뉴턴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힘을 뭘로 했냐면 킬로그램을 썼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킬로그램. 우리가 너 몸무게 얼마냐? 나 몇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합니다. 야, 요즘에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머니가. 야, 길동아, 시급증 가가지고 돼지고기 1kg 사와라. 뭐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뭐 한 근 사와라, 두 근 사와라 했지만. 자, 그 킬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지구상에서는 킬로그램 하면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킬로그램 F를 해야 돼요. 킬로그램 F. 자, 지구상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 F라고 해야 됩니다. 자, 질량은 지구상에서나 우주에서나 똑같은 것이 질량입니다. 지구상에서는 자, 킬로그램 F, 여기서 F의 개념은 뭐냐? 중력의 개념입니다. 중력. 그래서 이걸 굳이 한글로 쓰면은 킬로그램 중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전기철도 설계에서는 자, 뉴턴도 쓰고 킬로그램 F도 같이 써라라고 지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철도 전차선 설계도서 보면 말이죠. 저도 공단에 근무할 때 이 설계도서를 보면 자 지금 현재 모든 거의 설계도서는 지금 뉴턴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서가 뉴턴으로 다 바뀌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참고로 이해하시고 자 그렇지만 킬로그램프를 써도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또 환산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중요하냐 1kg F는 9.8 뉴턴이다. 자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우리가 실무에 가서도 매우 유용한 반영 환산입니다. 자 여기서 9.8 뉴턴의 개념은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물체가 말이죠. 자 이 물체가 자 여기서 이렇게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이걸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낙하의 가속도가 9.8m/s 제곱입니다. 자유낙하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낙하 가속도가 9.8m/s 제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kgF는 9.8 뉴턴이 거기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힘의 3요소가 있습니다.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입니다. 크기, 방향, 작용점. 자 지금은 2차 시험이기 때문에 1차 시험처럼 뭐 보기를 골라라 그러면 매우 쉽죠. 자 근데 2차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세 가지 다 써야 돼요. 크기, 방향, 작용점.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 힘의 3요소 여러분, 크기, 방향, 작용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리뇽 정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프랑스어로 우리 원어로 보면 바리뇽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바리뇽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매우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 힘의 한 점에 대한 모멘트 대수합은 그들 합력의 그 점에 대한 모멘트와 같다. 이게 무엇이냐? 답, 바리뇽 정리. 자, 매우 어려운 거지만 이거는 그렇게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무엇이라 합니까? 답, 우력. 이해되시죠? 자, 우리말로 짝힘. 짝힘. 자, 우력은 짝힘이라고 합니다. 우력은 짝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나란한 두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 짝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세면장 가서 빨았어요. 수건을 빻습니다. 이 수건에다가 수건이라고 하는 구조물에다가 우리는 어떤 힘을 줘야 되냐? 바로 우력을 줘야 됩니다. 자, 수건을 잡고 오른손과 왼쪽이 똑같은 힘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 해야 돼요. 만약 오른손이 더 세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건이 잘 짜집니다. 그게 바로 우력이라는 거고요. 힘의 합성과 분해가 있습니다. 자, 힘의 합성과 분해는 자, 두 개의 힘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힘을 합성하는 합력 R은 무엇인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P1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자, P2라고 하는 힘이 있을 때 이 힘의 합력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형태를 띄워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힘을 우리는 합력 R이라고 합니다. 자, P1과 P2가 이루는 각도 세타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합력 R과 P2가 이루는 각도를 제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1과 P2 각도 세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R은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플러스 2 P1 P2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자, 여기다가 세타 집어넣는 거. 자, 이거 이게 중요해요. 괜히 알파 넣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를 줄 때 시험 문제를 줍니다.
시험 문제를 줄 때 세타하고 알파를 동시에 표시를 해요. 응? 대개 보면 R도 이렇게 표기를 해놔요. 해놓고 이거 얼마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각도를 두 개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헷갈리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책에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이것을 알파라 하고 이거를 세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알파네. 그거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되게 다 기억을 해놓고 세타를 잘못 넣어가지고 이 답이 어그러져 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1 피터, 이 P1 피터 코사인 2 힘의 각도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한 가지 더. 자, 이때 P1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P2라고 하는 힘이 90도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90도라고 해요. 자, 90도를 이루고 있어. 이렇게. 자, 이때 90도를 이루고 있다. 이때 합력 R은 자, 이렇게 됩니다.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됐죠? 이해되시죠? 네. 자, 거기 보면은 두 힘이 90도일 때는 그냥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때 코사인 90도면은 뭡니까? 0입니다. 그래서 P1, P2만 이렇게 살아서 남는 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힘의 평형 조건 갑니다. 힘의 평형 조건은 자, 1번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다. 2번 수평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 3번 회전하지 않는다. 모멘트 M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전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3번 옆에 회전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합력 R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힘의 평형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힘의 평형 조건을 써라 라고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쓰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단순히 말이죠. 단순히. 자, 힘의 평형 조건을 쓰시오. 힘의 평형 조건을 쓰시오. 그러면 한글로 자, 1번, 2번, 3번 좌우, 상하, 수직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써도 돼요. 회전하지 않는다. 자, 근데 수식도 표기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식.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럼 수식을 표기하라 그러면 둘을 다 써야 이해되십니까? 이건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요. 물어본 대로 써요. 아까 내 지선 다시 한번 문제 예상 문제 풀어볼 건데 지선도 지선의 종류 5가지 수식으로 말로만 쓰면은 퍼펙트입니다. 자, 근데 지선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시고 그러면 말로만 썼다. 그러면 50점밖에 안 돼요. 10점 만점에 5점. 이해되시죠? 자, 수식을 써라 그러면 첫 번째 거. 자,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다. 상하는 버티컬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V는 0이다. 자, 여기서 시그마 V는 수직으로 대수합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수합. 자, 두 번째. 시그마 호리젠탈 0이다.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자, 세 번째. 시그마 모멘트는 0이다. 회전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그마 합력은 0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렇게 쓰시라고. 자, 그럼 평형이 뭐다라고 하는 거니까 간단히 얘기하고 10분 하시겠습니다. 평형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평형은 뭐냐면, 자, 전기철도 구조물은, 이거는 꼭 전기철도 구조물 뿐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구조물 다 해당돼요. 자, 전기철도 구조물 이렇게 이제 전철주가 있습니다. 전철주가 있어요. 뭐 설비가 막 달려있어요. 자, 이 전철주에 가해지는 외력이 있습니다. 외력. 가해지는 외력. 자, 외력이 있습니다. 자, 전제 가해지 외력은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수평 하중이 전지 입장에서 외력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자, 수직 하중 또 전지 입장에서는 외력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모멘트 하중. 모멘트 누군가 와가지고 전주를 갖다가 뿌리채 돌리려고 한다.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자, 킹콩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주를 막 뽑아 돌리려고 한다. 자,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멘트 하중, 수직 하중, 수평 하중이 전주에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외세야, 외세. 외력이야. 나를 뭔가 힘을 가하는 외력인 거예요. 이 외력. 이 외력이 뭐냐? 하중입니다, 하중. 하중. 자, 그러면 이 전출주는 이 외력이 나한테 가해지고 있는데 이 전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 전주는 이 여러 가지 외력을 갖다가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고 버티고 있어요. 이 버티고 있는 게 뭐라고 하냐? 그걸 뭐라 하냐? 응력이라고 해요, 응력. 외부에서 가해지는 하중이 있어요. 이 하중을 갖다가 버티는 힘, 이걸 뭐라 하냐?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 응력.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응력은 영어로, 응력이 아예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가끔 짜증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 선생님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짜증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짜증난다, 그게 뭐예요? 짜증난다. 자, 그러면 나한테 누군가가 뭔가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표현이, 인간은 하중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우리는 누군가가 뭐 싫은 소리 들었다. 뭐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싫은 소리 들어요. 정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뭔가 받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구조물은 견디는 힘을 갖다가 스트레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물에 가해지는 외력,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외력을 견디는 게 응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구조물에 가해지는 외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주가 예를 들어서 확 자빠져 버렸다. 확 넘어졌다. 파괴 됐다. 찌그러졌다. 비틀렸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평 하중이라도 꼼짝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 얘기 맞죠? 자, 수직 하중. 위에서 여러 가지 하중이 있어도 전주는 꼿꼿이 있어요. 자, 모멘트. 누군가 돌리려고 하는 힘은 없지만, 자, 누군가가 가가지고, 돌리려고 한다. 그래도 이 전주는 어떻게? 꼿꼿이. 자, 그러니까, 수평 하중에 대해서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직 하중에 대해서 상하로. 그러니까 전철주 기초가 확 꺼져버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꺼지지 않는다. 자, 모멘트. 회전하지 않는다. 자, 모든 외력에 대해서 이 구조물이 꼼짝 않고 있다. 이게 뭐다? 힘의 평형이다. 라는 겁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